제 이야기의 시작은 거대한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처음에는 애써 외면했던 보이지 않는 균열들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그래서 더 섬뜩한 변화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서아의 향수 냄새가 바뀌었습니다. 8년간 익숙했던 은은한 꽃향기 대신 낯설고 관능적인 머스크 향이 그녀의 옷깃에서 풍겨왔습니다. 그 향은 제 것이 아니었고 우리의 공간에 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흔적처럼 그녀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집의 낯선 공기를 퍼뜨렸습니다. 운동이라곤 숨쉬기, 운동밖에 모르던 그녀가 갑자기 필라테스와 헬스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몸에 딱 붙는 운동복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원피스들이 옷장을 채워나갔습니다. 한 번은 물었습니다. 요즘 운동 정말 열심히 하네. 재밌어.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몸매를 비춰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응, 재밌어. 자기 관리하는 거지. 그 대답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거울 속 자신 혹은 그 너머의 누군가를 향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가 자신을 가꾸기 시작한 것이라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그래, 좋은 일이지.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사소한 의심의 씨앗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그 작은 기계가 이제는 그녀의 신체 일부라도 된 듯 보였습니다. 화면은 항상 바닥을 향해 엎어져 있었고 제가 옆에 다가가기만 해도 화들짝 놀라며 화면을 뒤집거나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밤늦게 걸려온 전화는 꼭 베란다에 나가서 속삭이듯 받았습니다. 닫힌 유리문 너머로 그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면 그 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저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통화할 상대가 도대체 누구일까? 누구 전화야? 라고 물으면 언제나 대답은 같았습니다. 아, 회사 일. 그럴 때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 미묘한 시선 회피가 제 심장에 작은 바늘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8년이나 함께한 아내를 의심하다니. 어쩌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무심한 남편이었나? 권태기에 빠진 건 아닐까? 사람은 변하는 법이고 우리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을수록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봐도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이 아닌 무릎 위에 놓인 휴대폰 액정에 머물렀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할 때마다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무수한 수상한 징후들을 저는 어쩌면 모르는 척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일한 탈출구이자 연례 행사인 친구 지훈과의 낚시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쯤 강원도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듯한 통나무집으로 떠납니다. 지훈의 외삼촌이 별장으로 쓰는 곳인데 일주일간 문명과 떨어져 오롯이 낚시와 불멍, 그리고 남자들만의 수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차에 오르기 전 지훈은 제 얼굴을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너 요새 무슨 일 있냐? 얼굴이 반쪽이네.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봐. 현관을 나서며 서아를 안아주자. 그녀는 베란다에서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쩐지 어색한 가면처럼 느껴지는 것은 제 기분 탓이었을까요? 통나무집에서의 첫날 밤은 평화로웠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벽난로의 장작 소리, 창밖의 귀뚜라미 소리 짙은 나무 향기,
저는 이 순간을 갈망해왔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으로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낡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는 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민준아. 이리 와서 이거 좀 봐봐.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겨우 찾은 평화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왜 또 웃긴 영상이라도 찾았냐? 저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장난 아니야. 빨리 와보라고. 진짜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책을 덮고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이 멎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화면에는 처음 보는 데이팅 앱의 화려한 인터페이스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 아내 서아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환하게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태로운 미소를 지으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섬뜩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집 거실, 우리가 함께 고른 베이지색 소파였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하늘색 원피스는 작년 제 생일에 제가 직접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예쁘다며 아이처럼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그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 왜 저기에 있는 거지?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문제는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스크롤을 내리자 그녀의 프로필 소개 글이 나타났습니다. 조용한 반딧불이라는 낯선 아이디 아래 제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지만 저는 홀린 듯 그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니, 제 눈이 그 문장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아빠 같은 분을 찾아요. 아빠의 작은 딸이 되어 온전히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외로운 저에게 진짜 보호자가 되어 주실 분? 사진과 함께 연락주세요. 긴 연휴 혼자 보내고 싶지 않네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같은 분, 아빠의 딸.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아는 서아가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안다고 믿었던 서아는 이런 단어를 쓰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닐 거야. 누가 사진을 도용한 거겠지. 요즘 그런 놈들 많잖아.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조차도 믿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보다 잔인한 긍정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프로필에 적힌 취미 좋아하는 영화 장르, 심지어 우리가 키우는 반려견 몽이를 부르는 애칭 몽실장님까지 전부 서아만이 아는 우리 둘만의 사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사진들 역시 SNS에 한 번도 올린 적 없는 제가 집에서 직접 찍어준 우리 둘만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습니다. 깨진 신뢰의 파편들이 제 온몸에 밝히는 듯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향수 잦아진 외출 비밀스러운 통화, 그리고 저 데이팅 앱. 그 모든 수상한 징후들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떨렸고 분노에 숨이 가빠왔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가 그녀의 뺨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 노트북을 닫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이성적이었습니다. 민준아,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너만 바보 되는 거야. 저 여자한테는 모든 걸 정리하고 거짓말을 꾸며낼 시간만 주는 셈이지. 생각해봐. 넌 아무 증거도 없어. 그냥 이 프로필 하나야. 저 여자가 발뺌하면 해킹당했다고, 친구가 장난친 거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면 어쩔 건데. 결국엔 또 마음 약해져서 용서하게 될걸. 그리고 넌 평생 의심 속에서 살게 되겠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 없이 덤벼들었다가는 오히려 의부증 환자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가 갈릴 정도로 분했지만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벽난로의 불꽃만이 어두운 통나무집 안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 안에서 들끓던 뜨거운 분노가 서서히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슬픔은 예리한 칼날 같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의 빛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차가운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복수를 결심하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맞아, 대질신문은 하지 않을 거야.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낯설 만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덫을 놓을 거야. 서아가 아빠를 원한다고 그렇다면 기꺼이 우리가 완벽한 아빠를 만들어주면 될 일이었다. 나와 지호는 노트북 앞에 마주 앉았다. 한 명은 복수심에 불타는 남편, 다른 한 명은 냉철한 조력자.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과 작가처럼 서아라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완벽하게 속일 가상의 인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을 파고들어 스스로 덫에 걸려들게 만들 정교한 함정이어야 했다. 나는 서아 전문가였고 지우는 기술적인 구현을 맡았다. 비극의 연출이 시작된 것이다. 일단 이름부터 정하자. 너무 튀거나 촌스러우면 안 돼. 신뢰감을 주는 이름이 필요해. 지훈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는 몇 가지 이름을 나열하다. 김도현이라는 이름에서 멈췄다. 흔하면서도 어딘가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첫 단추였다. 다음은 얼굴이었다. 지훈은 유료 스톡 이미지 사이트를 샅샅이 뒤졌다. 그가 처음 보여준 사진들은 번쩍이는 시계를 찬 기름진 미소의 남자들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무 과시하는 느낌이야. 서아는 그런 유치한 건 싫어해. 그녀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돈에서 나오는 여유와 안정감이야. 내가 그녀의 프로필을 떠올리며 말했다. 재력 있고 듬직하고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그런 중년 남자여야 해. 우리는 수십 장의 사진을 넘겼다. 번들거리는 미소를 짓는 남자, 야심에 가득 찬 눈빛의 남자, 가벼워 보이는 남자. 모두 아니었다. 그러다 지훈의 마우스가 한 사진 위에서 멈췄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남자의 사진이었다. 값비싸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깊은 우수와 외로움이 묻어났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일에만 몰두해 온 사람처럼 완벽했다. 우리는 이 남자를 우리의 주인공 김도연으로 결정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필 속의 글이었다. 나는 내 손으로 아내를 유혹할 남자를 만들고 있었다. 8년간의 사랑과 추억을 재료 삼아 나는 서아가 쓴 모든 단어를 곱씹으며 그녀의 판타지를 저격할 문장을 만들었다. 지훈은 내가 읊는 문장을 그대로 타자했다.
성공한 사업가.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성숙함에 가치를 아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으로, 가벼운 만남보다는 깊은 교감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손가락 끝이 떨릴 정도로 역겨웠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은 활용점정이었다.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줄 분이라면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짜 프로필이 완성되었다. 우리는 심호흡을 하고 서아의 프로필에 친구 추가 버튼을 눌렀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제발 이 미끼를 무시하길 바라는 마음과 어서 빨리 물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띵하는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화면에 작은 팝업창이 떴다. 그녀가 친구 요청을 수락한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먼저 메시지가 도착했다. 우리가 보내기도 전에. 조용한 반딧불. 안녕하세요. 프로필 잘 봤어요. 왠지 끌리네요. 나와 지우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반응이었다. 그녀는 이미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늑대였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김도연 안녕하세요. 메시지 감사합니다. 저도 반딧불님의 프로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아는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고 경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김도연이라는 허상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냈다. 조용한 반딧불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워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지루해요. 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거든요. 전 더 큰 자극,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데. 지루한 남편. 그 단어가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physically 움찔했다. 8년간 그녀를 위해 헌신했던 내 삶이 한순간에 지루함으로 전락했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지훈이 내 어깨를 꽉 잡았다. 진정해. 감정적으로 굴지 마. 우린 지금 증거를 모으는 중이야. 그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김도연이 되어 타자를 쳤다. 김도연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답장은 내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릴 뻔했다. 조용한 반딧불절, 완전히 안아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진짜 어른이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 모든 걸 이해해주는 따뜻한 마음. 아빠처럼요. 전 그런 분에게 완벽한 여자가 되어드릴 수 있어요. 구역질이 났다. 노트북 화면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8년간 내 옆에서 웃고 울던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아빠가 되어달라며 교태를 부리고 있었다. 이게 현실인가 아니면 끔찍한 악몽인가. 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찬 공기를 마셔야 했다. 지훈은 내 표정을 읽고는 나 대신 답장을 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냉정했다. 그가 다시 나를 불렀을 때 대화는 한층 더 깊어져 있었다. 김도연이 가볍게 망설이는 척하자 서아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다. 조용한 반딧불 가벼운 만남은 저도 싫어요.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려면 일단 만나서 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요. 그녀의 교묘한 말장난에 헛웃음이 나왔다. 몇 번의 메시지가 더 오고 간 후 서아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조용한 반딧불 혹시 이번 주 금요일 밤 시간 괜찮으세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만난 적도 없는 남자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날지 묻기도 전에 그녀는 다음 메시지를 보냈다. 조용한 반딧불.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샹그리아 호텔이라고 있는데 저녁 7시 어떠세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을 거예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움켜쥐었다. 그것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내버리고 싶었다. 그 순간 지훈이 나를 덮치듯 끌어안았다. 야, 정신 차려. 거의 다 왔어. 노트북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다. 이게 말이 돼. 저렇게 능숙할 수가 없어. 처음이 아닐 거야. 분명히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지훈은 나를 소파에 눌러 앉히고는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더더욱 이대로는 안 돼. 봐, 이게 저 여자의 본 모습이야. 이걸 알아내려고 시작한 거잖아. 여기서 멈추면 다 물거품이야. 저 여자는 또 내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실수였어, 외로웠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날걸.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이 불륜 메시지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해킹당했다고, 친구의 장난이었다고 눈물로 호소하면 나는 또다시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런 애매한 결말은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분노는 차갑게 식어 단단한 결의가 되었다. 그녀가 변명할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해야 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노트북을 주워 화면에 떠있는 샹그리아 호텔이라는 글자를 노려보며 지훈에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 변명할 여지는 단 한 톨도 주지 않을 거야. 내일 서울로 간다. 내 집, 내 침실에 진실을 담을 눈을 설치하러. 서아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옷가게로 나간 것을 확인한 후 나와 지훈은 마치 범죄자처럼 우리 집 아파트 복도에 섰다. 익숙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삑삑삑삑 문이 열립니다. 언제나 나를 반겨주던 그 기계음이 오늘따라 나를 향한 경고음처럼 들렸다. 8년간 나의 안식처였던 공간은 이제 적진의 한가운데였고 나는 내 추억이 깃든 모든 것을 의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침입자였다. 씁쓸함이 밀려왔다. 이 집의 모든 가구, 모든 장식품에는 우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시간 없어, 빨리 움직이자. 지훈이 내 등을 떠밀었다. 우리는 미리 사온 초소형 카메라 2개를 꺼냈다. 하나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디지털 시계였다. 시간 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그 숫자 뒤에는 모든 것을 기록할 작은 렌즈가 숨어 있었다. 소파와 현관문이 한눈에 들어오는 완벽한 위치였다. 나는 그 시계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저 소파 위에서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영화를 보고 웃고 떠들었는지를 떠올렸다. 이 시계는 이제 시간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결혼 생활의 종말을 카운트다운하게 되겠지. 이제 그곳은 그녀의 위선을 기록할 무대가 될 것이다. 2번째 카메라는 더 교묘했다. 작은 조각상 모양으로 아내가 아끼는 침실 책장 위 다른 장식품들 사이에 두면 전혀 티가 나지 않을 물건이었다. 그 책장은 우리가 신혼여행지에서 사온 물건들과 웨딩 앨범을 두는 우리에게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었다. 나는 그 작은 눈을 우리의 침대가 정면으로 보이도록 설치했다.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태어나고 자란 그 공간에 내 손으로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역겨웠다.
손끝이 더러워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설치 끝났어. 이제 나가자. 흔적 남기면 안 돼. 지훈의 말에 나는 마지막으로 낯설어진 우리 집을 둘러보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제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다. 지훈의 아파트에서 보낸 며칠은 지옥 그 자체였다. 나는 잠을 잘 수도 무언가를 먹을 수도 없었다. 오직 휴대폰만 붙잡고 몇 분 간격으로 카메라 앱이 라이브 화면을 새로 고침했다. 심장이 항상 불안하게 날뛰었고 사소한 알림음 하나에도 온몸이 경직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혹시 카메라가 발각된 건 아닐까? 아니면 그녀가 마음을 바꾼 걸까? 월요일, 화요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텅 빈 집의 모습만이 화면에 계속 비쳤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녀가 흔들렸지만 마지막 선은 넘지 않은 것일지도. 그런 헛된 희망이 고개를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아니, 이미 신뢰는 깨졌다. 그녀가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끝난 것이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소파에 쓰러져 깜빡 잠이 들었던 나는 휴대폰의 집요한 진동에 눈을 떴다. 거실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앱을 실행했다. 화면 속에서 서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 보는 남자가 그녀를 따라 들어와 익숙하게 신발을 벗었다. 김도연은 아니었다. 훨씬 젊고 번들거리는 머리에 비싼 가죽 재킷을 걸친 전형적인 한량 스타일의 남자였다. 그는 집안을 둘러보며 거만한 미소를 지었고 서아는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서아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쌌고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교태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둘은 우리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남자는 서아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그의 어깨를 쳤다. 남자의 손은 어느새 그녀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다정하고 자연스러워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몇 분간의 대화가 오고 간 후 남자가 서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우리의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자가 거실 쪽을 향해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이성의 끈도 함께 끊어졌다. 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지훈의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골프채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것들을 죽여버리겠다. 내 집 내 침대에서 감히. 내가 현관으로 달려나가려던 순간 지훈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지금 가면 네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폭행죄로. 비켜, 저것들 가만 안 둬. 나는 그를 밀치려 했지만 지훈은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았다. 우리는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지금 가면 너만 인생 망치는 거라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까지 버릴 거야.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저 여자는 눈물 몇 방울 흘리면 피해자가 되지만 넌 전과자가 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그의 절규에 뜨거웠던 머리가 조금씩 차가워졌다.
그의 말이 맞았다. 분노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나는 힘없이 골프채를 떨어뜨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우리 집에, 우리 침대에. 저런 놈을 들였어, 지훈아.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절한 굴욕감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차갑고 냉혹한 결심만이 남았다. 감정적인 복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계산과 전략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습니다. 민준 씨, 지금부터는 피해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셔야 합니다. 감정은 사치예요. 이건 이혼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공동명의의 모든 계좌에서 내 돈을 분리하여 개인 계좌를 만들었다. 매달 생활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옮겼다. 서아가 마음대로 쓰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데이팅 앱 대화 내용, 스크린샷, 그리고 어제 찍힌 외도 증거 영상 파일을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하여 결정적 증거라는 이름의 USB에 담았다. 이 모든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슬픔도 분노도 마비된 듯했다. 나는 오직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법적, 재정적 준비를 마쳤을 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그녀가 감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못하게 만들 최후의 심판관. 바로 나의 장인어른 서아의 아버지였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평생을 원칙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분. 자신의 딸에게조차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직한 분이었다. 그분이라면 서아의 눈물에 속지 않으실 것이다. 어쩌면 그분은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나에게 넌지시 던졌던 그 말. 우리 딸이 착하지만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자네가 고생 좀 하겠어. 그 말이 이제야 예언처럼 들려왔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그녀가 만든 거짓의 세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나를 지지해줄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했다.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난 금요일 아침 마침내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묵직한 목소리에 잠시 숨을 골랐다. 아버님, 저 민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민준이인가? 무슨 일인가? 지금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7시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로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서아에 관한 일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다. 그가 딸을 감싸고 나를 나무라면 어떡하지?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건가? 마침내 장인어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가겠다.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금요일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샹그리아 호텔 로비. 싸구려 방향제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과도하게 번쩍이는 금색 장식들. 그 부조화스러운 공간 한가운데에 내 안에 서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완벽한 화장이 머리는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것처럼 정성스럽게 말려 있었다.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연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저 여자가 정말 8년간 내 곁에서 잠들고 깨어나던 그 서아가 맞는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재가 되어 사라졌다. 둘은 우리 집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남자는 서아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녀는 까르르 웃으며 그의 어깨를 쳤다. 남자의 손은 어느새 그녀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다정하고 자연스러워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몇 분간의 대화가 오고 간 후 남자가 서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우리의 침실로 향했다. 침실 문이 닫히기 직전 남자가 거실 쪽을 향해 희미하게 웃는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문이 닫히는 순간 내 이성의 끈도 함께 끊어졌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다. 지훈의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골프채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것들을 죽여버리겠다. 내 집 내 침대에서 감히. 내가 현관으로 달려나가려던 순간 지훈이 내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지금 가면 네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폭행죄로. 비켜. 저것들 가만 안 둬. 나는 그를 밀치려 했지만 지훈은 필사적으로 나를 붙잡았다. 우리는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지금 가면 너만 인생 망치는 거라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까지 버릴 거야.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야. 저 여자는 눈물 몇 방울 흘리면 피해자가 되지만 넌 전과자가 되는 거야. 제발 정신 차려. 그의 절규에 뜨거웠던 머리가 조금씩 차가워졌다. 그의 말이 맞았다. 분노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나는 힘없이 골프채를 떨어뜨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우리 집에, 우리 침대에 저런 놈을 들였어. 지훈아.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처절한 굴욕감이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분노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차갑고 냉혹한 결심만이 남았다. 감정적인 복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계산과 전략의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증거는 확실할수록 좋습니다. 민준 씨, 지금부터는 피해자가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셔야 합니다. 감정은 사치예요. 이건 이혼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공동명의의 모든 계좌에서 내 돈을 분리하여 개인 계좌를 만들었다. 매달 생활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옮겼다. 서아가 마음대로 쓰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데이팅 앱 대화 내용, 스크린샷, 그리고 어제 찍힌 외도, 증거 영상 파일을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하여 결정적 증거라는 이름의 USB에 담았다. 이 모든 작업을 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슬픔도 분노도 마비된 듯했다. 나는 오직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다. 모든 법적, 재정적 준비를 마쳤을 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그녀가 감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못하게 만들 최후의 심판관, 바로 나의 장인어른 서아의 아버지였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평생을 원칙과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분, 자신의 딸에게조차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강직한 분이었다. 그분이라면 서아의 눈물에 속지 않으실 것이다. 어쩌면 그분은 이미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나에게 넌지시 던졌던 그 말, 우리 딸이 착하지만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자네가 고생 좀 하겠어. 그 말이 이제야 예언처럼 들려왔다.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그녀가 만든 거짓의 세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나를 지지해줄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했다. 나는 모든 준비가 끝난 금요일 아침, 마침내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묵직한 목소리에 잠시 숨을 골랐다. 아버님, 저 민준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 민준이인가? 무슨 일인가? 지금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7시 제가 보내드리는 주소로 와주실 수 있으신지요? 서아에 관한 일입니다. 아버님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긴장된 순간이었다. 그가 딸을 감싸고 나를 나무라면 어떡하지? 모든 계획이 틀어지는 건가? 마침내 장인어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 가깃.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올랐음을 직감했다. 금요일 저녁 7시 약속 장소인 샹그리아 호텔 로비. 싸구려 방향제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과도하게 번쩍이는 금색 장식들. 그 부조화스러운 공간 한가운데에 내 안에 서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다. 평소에는 입지도 않던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완벽한 화장이, 머리는 방금 미용실에서 나온 것처럼 정성스럽게 말려 있었다.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연신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에는 새로운 남자를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저 여자가 정말 8년간 내 곁에서 잠들고 깨어나던 그 서아가 맞는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안에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제가 되어 사라졌다. 민준이 말이 맞다. 너는 지금 그 어떤 용서도 관용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 말을 해야 하는 내 가슴이 찢어진다만. 장인어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미안함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딸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오늘부터 나한테는 너 같은 딸은 없다. 아빠 안 돼. 제발 잘못했어요. 서아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지만 장인어른은 그녀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호텔 입구로 향했다.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서아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지다. 회전문에 가로막혀 완전히 사라졌다. 로비에는 다시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연극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대신 거대한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고 깊게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희뿌연 연기 너머로 내 지난 8년의 세월이 흩어지고 있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 모든 격렬한 감정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뒤섞여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온 듯한 고요함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호텔 회전문이 다시 조용히 돌아갔다. 지훈이었다. 그는 로비에 혼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말없이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뿐이었다. 끝났네. 잘했다 친구야.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 이제 진짜 끝이야. 그의 짧은 한마디에 굳어있던 내 마음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잠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가자. 술이나 한잔하러.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드는 것을 보며 나도 함께 일어섰다. 아니, 내가 말했다. 다음 주에 강원도나 다시 갈까 이번엔. 축하하러 가야지, 자유를. 내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가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그래. 이번엔 낚싯대 말고 웃음이나 실컷 챙겨가자.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복수는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썼습니다. 하지만 그 쓴 약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내 안에 퍼진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그저 더러워진 내 삶의 공간을 청소하는 고통스럽고 꼭 필요했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보상은 그녀의 불행이 아니라 거짓의 늪에서 빠져나와 나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은 것, 바로 제 자신을 되찾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것입니다. 타인의 거짓에 의해 규정되던 내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낸 나. 상처받았지만 결코 부서지지는 않은 나. 그 자존감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이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의 유일한 의미였습니다. 저는 배신으로 정의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신 앞에서 어떻게 일어서는가로 정의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믿었던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죄인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아픔으로 자신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순수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에 당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강하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라고요.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거짓된 세상에 맞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자신을 잃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당신의 아픔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혹은 당신의 용기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연결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은 하늘과 새로운 아침이 찾아오기를, 진정한 자유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